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그 다물전쟁, 그 백제군의 다물전쟁을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풍왕이 왔을 때는 이미 다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그 임종성을 저기 충남저 북쪽에 예산 쪽에 그 임종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남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양군 있는데 거기 주류성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뭐 또 진현성이라고 있어요. 진현성은 대전시 서구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추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기록에 여기가 진현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이 없어요. 삼국사기가 굉장히 저겁니다.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지금 그 다음에 승병장 도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충남 청양군의 목면입니다. 내가 그거 갔더니 목면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두륜산성이라고도 하고 또 윤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차지해서 그 부여에 있는 웅진도독부하고 공주 사이의 바닷길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661년 9월에 661년 9월 자 661년 9월이면 남부여가 망한 지 1년이 되는 해인데 이때 그 아까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백제 제32대 이제 왕으로 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1차적으로 오는데 군선 50척과 호위병 5,000명을 이끌고 예?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인 군선 50척과 호위병 5,000명을 이끌고 백제왕 즉위를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의자왕이 보낼 때 어린 나이 4살 때 보냈어요. 그랬는데 30년 만에 지금 귀국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34살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도 한 30년 있다 오면은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4살에 갔으니까. 그죠? 영어를 더 잘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현지 그 정치 사정도 어둡고 국내 지형에도 서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당수벌이 되는 그 복신 장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자기를 또 왕으로 불러줬잖아.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위계 질서가 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나이가 먹고 이제 이게 군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올라가면은 이제 뭐 친척이고 뭐 당숙이고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한편 이 사람을 서포터했던 게 이따 나중에 얘기하면 부여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부여융하고 또 다릅니다. 부여융은 당나라의 의장하고 같이 끌려간 사람이고 부여용이는 외열도에서 이 부여풍을 서포트해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열도에서. 그 사람이 화살 10만 척, 실 500근, 솜 1000근, 피륙 100단, 가죽 1000장, 피륙 1000단입니다. 가죽 1000장, 종자형 벼 3000석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거기로서는 이거 굉장히 큰 군사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외의 대장군인 대금주라는 장수가 하나. 이건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왕자 풍왕을 정식 백제왕으로 공식 인정하는 칙서를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물왕으로 지금 그 다물군의 형식적인 왕인 부여풍왕이 이제 그 위엄을 갖추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이 지금
다물군, 백제 다물군하고 외열도에서 온 그런 군수 지원품이라든가 지원병 이런 것 때문에 다물군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지금 웅진도독부 사비성에 있었던 유인원의 군사는 아까 총 인원이 1만 7천 명밖에 없었지만 주력 분대가 다 고구려를 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량미 조달도 잘 안 되고 군복도 다 해지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원이라는 사람이 장계를 올려가지고 당고종한테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당고종이 교체를 명합니다. 유인원 너는 당나라로 다시 들어오고 그 동생인 유인계를 보냅니다. 유인계. 싸울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부여 쪽에 사비성 쪽에 웅진도독부가 있었는데 이게 유인계가 오면서 이게 웅진성 쪽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인계가 굉장히 형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둘째 아들이 항상 똑똑하다고,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마? 조선시대 때도 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닌 사람이 있나? 다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전학적은 잘 모르지만, 첫 아들은 좀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고 그러잖아요, 장남들은. 근데 그 둘째가 악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권 짓는 거는 영악한 애가 짓지, 아까 얘기했지. 서운하고, 그래, 네가 해. 너가 재산 다 가져. 이런 사람은 되는 일이 있어요? 네? 몇째 아들이에요, 지금? 첫째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게 생겼어. 순하고, 싸우질 못하고. 둘째가 악발이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끝까지 쟁투하고 이런다고. 동성왕도 둘째 아들이죠. 대륙백제를 석권했던. 그죠? 또 근초고왕도 둘째 아들이죠. 또 응신 외왕 최초로 야마토웨를 세운 사람도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아닌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해요. 큐빌라이 몽골 제국을 세운 그것도 둘째 아들이에요. 큐빌라이도. 예. 둘째 아들 아닌 사람 나오라고 그래 보세요. 거의 전부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은 거의 둘째 아들이에요. 예.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전부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좌우간 이 유인계가 이제 와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부여 사비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다물군이 그렇게 포위망을 하고 이랬는데도 거길 다 뚫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또 싸우잖아. 형이 몽케칸이 중간에 죽으니까 옥새를 뺏어갔어요. 큐빌라이 칸이. 같이 형하고 싸우러 왔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저걸 하잖아요. 징기스칸이 이게 싸움만 잘했지 머리 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야율초제라고 야유라보기가 세운 게 거란족이잖아요. 요 나라. 거기 귀족 출신의 야율초제라는 사람을 참모로 들여오. 발의 대조용생이던 그 동생인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 지금 이성계는 또 머리가 이거니까 또 뭐예요? 예? 정도존. 예, 정도존이 서포트 해줬죠. 이거 서포트 안 하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 칼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좌우간 이 유인계를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유인계를 칠래다가 오히려 부여복신 군대가 져가지고 임전성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정도로 방어선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유인원이 탈출을 하려면 옛날에 여기 지금 사비성 있는 데서 충남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백제군 아까 다물군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신라 쪽으로 가야 돼. 신라 쪽으로 가서 신라에서 군복도 얻어 입고 또 이 배도 얻어 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는 여기 이제 주류성이 있고 여기가 이제 부여고 여기가 공주예요. 근데 이 공주성에서 나와가지고 신라 쪽으로 가야 되거든, 우측으로. 탈출하려면. 그러면
이 공주 동쪽에 신라 쪽으로 합한 데가 내가 여기 역사기행으로 다 탐방을 다 갔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은 그 세종시 있는데 안산산성이라고 있어요. 안산산성. 여기 문정창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가 그 윤성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청양군 가면 자기네들이 윤성이라고 그러고. 왜? 주류정 자체를 또 이쪽으로 받았거든. 저 이병도 씨가.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윤성으로 잡는데 분명히 책에는 뭐냐면 공주 동쪽에서 신라와의 그 통로상에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안산산성이 세종시인데 묘한데 여기 있더라고. 우리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이 야 여긴 진짜 기막힌 역사기행 장소입니다. 이건 아무도 가는 데가 답사하는 데가 없거든요. 기록은 없는데 이게 내가 아까 그 지리상의 기록 예를 들면 그 우측으로 빠져서 신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누구예요? 도침하고 풍왕이 한조가 됐어요. 왜? 풍왕은 아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리도 모르는데 도침이란 사람이 신복같이 따른 거예요. 이 풍왕 밑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 이 그 복신하고는 아까 좌장군 우정군인데 이게 서열이 딱 됐었으면 복신 말을 들을 텐데 이 사람도 지금 복신하고 서로 같이 같은 대등한 장군이다 생각하는데 복신이 너무 군사권을 독주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국에 아무리 어려도 풍왕이 왔는데 풍왕에게 그 어떤 군사권을 주지를 않고 거의 복신이 독주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도 야 너는 내 조카뻘 되고 그다음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일본에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심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신은 이제 아까 흑지상지하고 한 편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이 된 거야. 복신하고 복신장군하고 흑지장군하고 한 편이고 승병장 도침하고 풍왕이 이렇게 한 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해서 복신을 제거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제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도침이란 사람이 유인계를 만나러 옵니다. 몰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당나라 유인계한테. 지금 일본에서 온 풍왕을 정식 백제왕으로 인정하면 당나라한테 항복을 하겠다. 나라를 바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복신을 죽여서 당나라를 바치고 복신 장군도 참수하겠다. 이런 걸 약속하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그 안산산성이라고 하는 그 윤성에 지금 유인계가 신라로 갈 때 여기를 지나면은 기습 매복하려고 여기 복신 장군의 부대가 여기 매복하고 있다. 이러는 1급 군사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유인원이가 나와서 여기를 쳐버립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패를 해서 다시 저 북쪽의 임전성으로 퇴각합니다. 근데 이거 복신이 생각해보니까 이 1급 비밀을 알 사람이 없거든. 지금 여기 윤성에 매복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 두 사람밖에는 없어. 1급 탑시크리트란 말이에요. 그 가만 생각하니까 그 서수원이라고 하는 그 부장 장수가 있었어요. 그 복신 장군의 이 사람은 야 뒷조사를 한번 해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결국은 두 사람의 합의하에 도침이 유인계를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밀고 했다는 사실에 증자를 잡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복신이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임전송에서 다시 주류성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복신을 나를 배신한 도침을 참수해야겠다 이러니까 풍왕은 자기도 책임이 있잖아요. 같이
그렇게, 아니, 그런 아까 뭐 당나라에 나라를 바치겠다 이런 거를 일개 도침이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풍왕하고 다 사전 모의가 된 거죠. 그래서 풍왕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예? 여길 감싸준다. 자기 또 신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신이 그 도침을 참수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복신과 풍왕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죠. 예, 긴장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저거예요. 긴장 관계가 더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속으로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 복신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주류성 이거 재수없다. 여기서 지금 저기 이제 도침을 죽였잖아요. 분위기를 반전하고 어떤 내세를 하면 천도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수비하기는 좋은데 아까 뒤에 험한 그 요지가 있는데 군량미 조달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그 뒤쪽으로 전부 산악 지역인데 거기서 어떻게 벼농사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피성으로 갔다는 거야, 피성으로 여기서 피성으로 갔는데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아까 그 문정장 선생님은 정읍이다라고 훨씬 밑에서 내리고 보통은 김제라고 그래, 김제. 내가 김제도 가보고 정읍도 가봤는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호남평야, 김제평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곡창지대였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신라군도 여기를 뺏기면 안 돼. 자기네들하고 목숨 거는 군량미 조달제야. 그래가지고 내려가자마자 신라군이 총공격을 합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보면은 그 4개 지역을 다 뺏겨요. 4개 지역을 다 뺏겨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뭐 거열, 거창, 또 거홀, 운봉, 사평, 덕안, 함양 이것도 뭐 추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지역을 뺏기니까 다시 급해져가지고 주류성으로 다시 옵니다. 천도하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강의할 때. 그냥 갔다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삿짐 쌓는 병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거 다 싸가지고 창 들고 뭐 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군인 말하면 박격포, 크레모아 뭐 이런 거 지뢰 뭐 이런 거 다 들고서는 겨우 내려갔더니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다시 원복했다면 그 지휘관을 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일도 모르고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한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여복신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셌기 풍왕이 마지못해서 이제 거기에 한 거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나빠진 데다가 풍왕에 대한 불신도 이제 일본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지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왕이 굉장히 핀치에 몰렸어요. 왜? 자기의 신복이었던 도침이 죽었지. 거기다가 천도했다가 또 실패했지. 이런 와중에서 뭐가 옵니까? 제2차로 663년에 3월에 아까 부요용이라고 했죠. 나중에 이제 난 미리 얘기하는데 그 부요용이 일본에서는 중대형 황자로 나옵니다. 요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일본에서 이제 백제루간 왕, 풍왕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2차로 군선 400척 그리고 정병 2만 7천 군선 400척 정병 2만 7천 명.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외열도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일본인 수강자한테도 얘기하지만 백제하고 외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외에 거의 전병력이 될 수 있는 거를 백제를 지원하러 갔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전혀 관계 없으면은 백제하고 당나라하고 싸우는데 나당연합군하고 싸우는데 남의 전쟁에 왜 인볼브 하냐 이거예요. 이 앞에서 고등학생이 싸워도 인볼브 하겠어요. 한 10명이 싸우고 있으면 모른 척하고 가야지.
근데 거기 자기 아들이 있다면 인벌부가 되겠죠. 예.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풍왕한테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거의 뭐 군권도 뺏기고, 여기가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예? 또 천도했다가도 지금, 예? 막말로 얘기하면 망신당한 거죠. 어떻게 왕이 그렇게 결정하느냐. 한치 앞을 모르느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서 저렇게 큰 병력들이 왔다면은 지금 백마강 쪽으로 온 거로 아는데, 백마강은 입국도 잦지만 거기는 일단 지금 나당연합군이 군선이나 뭐 이런 게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인 그 줄포만 있죠, 줄포만. 부안 그 밑에 동진강 있고 뭐 그런데 거기가 항만으로 굉장히 발달했거든. 그 밑에가 많이. 거기가 정박하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 줄포만에 정박했으니까 나도 어떤 기록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지형 지분이나 이걸 따져보면은 아까 이런 것들의 뭐 윤성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본에서 막 오니까 아까 그래서 주류성이 여기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 충남 청양군에서 했는데 이 일본 군대가 지금 여기 만약에 줄포만으로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CP는 청양군 저 칠갑산 있는 쪽에 있고 왜군은 줄포만에 있으면 이게 작전 명령이 하달이 되겠느냐고 멀리. 그리고 또 그 기록을 보면은 풍왕이 하도 좋아서 바닷길로 나와가지고 일본 왜군을 맞이하러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주류성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전북 부안에 가면은 그 우암산성 또는 위암산성인데 우암산성이라는 데가 그 주류성으로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제2차 일본에서 왜군 지원병이 오고 나서 그 주류성의 위치가 청양군에서 부안군으로 옮긴 게 아니냐, 후반부에. 그거는 작전 지휘상의 그 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된 데가 항상 진짜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양성도 처음에 있는 평양성보다도 나중에 위치인 데가 거기가 평양성이다 그러면 다 믿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 풍왕이 아까 그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뭘 했겠어요? 군신의 그 복신 장군의 군사 지휘권을 박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군이 왔으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정병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 외에서 온 장군이 자기랑 말도 잘 통하고 자기 말도 잘 들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싸우는 그 사령관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복신을 대기 발령시키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외부에서 온 병력 가지고 웅진도독부를 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또 부여복신이 나는 안 하겠다 딱 이렇게 거부하고 나가는. 지휘권을 박탈했으니까 내가 무슨 싸울 힘이 갑자기 사장하다가 어디 부장으로 가가지고 누구 밑에서 싸워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나라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전북 부안에 가면 아까 그 위안산성 있는데 복신굴이라는 거가 있어요. 복신굴. 그 내수사라고 그랬나요? 그 절 있는 대로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아주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있고 남산 무슨 야외 음악당 같이 이렇게 파였어. 이게 복신굴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동그란 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1인용으로 들어가서 자는 건가? 난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잤는지 구멍들이 뚫려져 있더라고. 근데 여기는 야외 음악당 같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반원형으로 뚫려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제사석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어떤 데냐. 여기서 이제 그 드문불출하고 치과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풍왕하고 그 왜군이
문병차 아프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병하는 척 하면서 요번에 복신을 제거하자.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그래 올라와가지고 그 복신을 잡아가지고 1번 서기를 보면은 정으로 여기를 뚫었다는 거야. 여기를 정으로. 예, 손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밧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참 그 생각이 좀 잔인하지만 진짜 꼼짝 못. 복신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네가 감히 너를 왕으로 시켜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딱 그러니까 복신 복신이 아니라 그 풍왕이 그 주위에 있는 장수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위에. 그랬더니 거기 또 그럴 때 또 아부하는 사람 또 나오죠. 덕집득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당연히 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젓갈에다 그 머리를 담궜다는 거예요. 1번 서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잘리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정으로 손을 뚫고 했을 때 부여복신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아까 같이 너 잘 되나 보라 뭐 이러면서 뭐 저주의 소리를 많이 했겠죠. 그렇게 비명에 간 소리가 백제 멸망의 또 서곡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잘 싸우면 합력해서 이렇게 서로 막 집중해서 싸워도 지금 다 이기는 판국이었는데 이제 웅진도독부만 잡으면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야, 아까. 예? 여기 아까 이게 도침으로 시작해서 두 사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이 풍왕이 뭘 생각 못 했냐면 일본에서 병력이 대부대가 왔으니까 이제 내 지휘하에 잘할 거다 그러는데 이 일본서 온 군대가 지형지물을 제대로 알겠어요. 또 말은 잘 듣지만은 어디에 매복하라 어디를 싸워라 뭐 이렇게 지휘하려면은 복신 장군이 있어야 됐거든. 흑지상지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군대가 풀리는 거죠. 하여간 그 전에도 이 유인계라는 사람이 아까 싸움도 잘했지만 아주 모사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왕의 아들인 해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합니다.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의자왕. 그래서 복신 장군이 야심을 품어서 풍왕을 죽이고 복신 자신이 백제왕에 등극하려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유언비어를 또 퍼뜨립니다. 자관 이런 상황에서 그 부여복신이 죽으니까 내부 지휘권의 다툼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200여 개의 상을 뺏겼던 성들을 다 복원을 하고 웅진도독부 하나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웅진도독.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풀이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풍왕이 좀 경력이 있었던 왕이라면 지금 이 싸움은 일단은 일본서 온 그 왜군이 지형도 낯설고 또 그리고 기존의 다물군도 복신이 지휘해 왔으니까 일단은 그 지휘권을 계속 인정해 준 상황에서 웅진도독부를 먼저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잘잘못을 따져서 그 나중에 뭐 부여복신을 처형을 하던가 이런 게 일의 순서였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제어를 못하고 그냥 복신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낼게요. 우리 김성래 국장님이 한번 맞춰봐. 우리 공무원 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자, 전투에서 아까 막 황산벌 같이 막 전투가 있는데 밀리고 있어. 여기 우리 군대가. 그래서 퇴진하라는 북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퇴진하라고. 그런데 이 병사가 전진하라는 저 북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병들은 모르고 또 전진을 했어. 그런데 이겼어 또 전쟁에서.
당연히 져야 되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병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과도 있고 공도 있는데 예. 어느 정도는 사정을 반영을 해서 예. 목숨을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숨을 살려준다. 예. 목숨을 살려줘야죠. 근데 처벌을 할 것이냐, 상을 줄 것이냐, 그 두 가지 얘기를 한다. 처벌도 상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새로운 의견이 나왔는데, 대개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겼으니까 상을 줘야죠. 전부 여자들 100%가 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죠. 이겼으니까, 어쨌든 이겼으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이 군대 생활이나 대기업에서 막 임원했던 사람은, 그거는 일단 명령불복종이니까 처벌을 해야죠.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처벌을 처벌하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일정 기간 처벌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포상을 해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순서를 만나는 거죠. 먼저 상을 주면 안 돼요. 이거 명령불복종인데 거꾸로 했는데 어떻게 상을 주냐고. 아무리 이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그 공과를 생각해서 다시 이제 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부여복신에게 계속 힘을 실어줘서 웅진독독부를 친 다음에 이 다물군이 승리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옛날에 항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도침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항명했고 나중에 이제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은 이제 뭐예요? 권력이 있잖아요, 지금. 왜군이 오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경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경험 부족.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가지고 이것이 아까 다 이긴 전쟁에 역전이 당하는 그런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당나라가 또 아주 여우 같은 나라잖아요, 또. 왜? 항상 얘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이전법이죠? 네? 이제이가 뭡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항상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항상 이제이전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의자왕하고 끌려갔던 부여 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풍보다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남부여의 왕으로 보낸다고 당나라에서 장안석으로 끌고 간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백제 땅에서 2명의 왕이 있게 된 거예요. 예? 일본에서 온 부여풍이 있었고 또 당나라에서 나중에 보낸 그 부여융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막 그냥 부여용, 부여융, 뭐 부여영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용하고 융, 풍하고 융은 헷갈리지 않겠죠? 풍융. 융풍 그래야 돼. 융이 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누구였냐면 다물군이었어요. 다물군이 도대체 2명의 왕 중 누구를 섬길 것이냐. 지금 여태까지 들었으면 누구를 섬길까? 지금 다물군의 수장은 누구냐면 흑지상지 장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복신은 죽었고 이 사람이 지금 다물군을 이끌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을 것 같아? 흑치는 복신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풍왕이 지금 복신을 죽였잖아. 그러면은 자기 복신의 신복이 흑치였는데 누구 편을 들겠어? 풍왕하고는 척을 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융왕 편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갑자기 당나라고 써왔다가 당나라에서 보낸 왕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개의 성을 다 회복한 거를 도로 당나라 부여 융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흑지상지가 당나라 장수로 편입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있잖아요. 백제가 둘로 갈라진다고 지금요.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요즘 최근에 내가 조사해서 알았는데 남부 백제가 있고 서부 백제로 이렇게 2개로 나눠주는데 서부 백제는 뭐예요? 아까 그 임종송 있죠? 저 위에. 임종손을 중심으로 거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지수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지키면서
이 사람은 원래 지조를 지켜서 풍왕의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부 백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흑지상지가 여기 들어가면서 흑지상지가 들면서 여기는 그 융왕, 당나라에 부서는 융왕을 왕으로 모시는 두 개의 백제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풍왕의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두 개의 백제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부여복신을 예우해주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선우가 지금 일처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선우가 잘못되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풍왕이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이 사람도 자면은 꿈에 막 부여복신이 머리 막 훔쳐가지고 네 놈이 나를 죽이고 잘 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김정은이가 고모부 죽이고 나서는 얼굴색이 막 이래가지고 나온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게 간단하게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지고 야, 우리 지금 빨리 일본군 여기 정병이 있을 때 당나라하고 마지막 올인 작전을 하자. 올인. 올인이 뭐예요? 도박 다 거는 거예요. 400척 다 동원해서 마지막 우리 싸우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는 백강구 전투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마강 전투, 일본에서는 백총강 전투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는데 이건 당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여기는 일본에서는 백총강 전투. 말이 다 다른데 아무튼 그런데 아까 그 부여융이 할 때 손인사라는 장군하고 수군이 와요. 한 170조. 그런데 당나라 배는 경구하고 컸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백총강 전투에서는 그게 663년 8월 27일과 8월 28일 두 차례 전투를 하는데 8월 27일은 갔는데 일본은 갑자기 급조해서 배를 만들면 이게 배가 조그맸어요. 그리고 이게 튼튼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옛날에는요 함포로 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배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충파. 예, 충파라고. 그래서 그 선수 앞에 무슨 철도 붙이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막 딱 부닥치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일부 깨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닷줄 던져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막 싸우는 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옛날 방식의 싸움은 그랬거든. 그런데 이 당나라 배는 숫자는 적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파를 했더니 일본 배. 그래서 첫날은 일본 배가 초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싸우자. 진짜 이제 요번에 지면은 지는 거다 이러고 나갔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 그 백제 부여복신이 장군이 없는 게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백제는 서해안이 밀물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만의 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00척이 다 갔는데 불리해져 가지고 퇴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썰물이 돼 가지고 일본 배는 이게 V자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판옥선이라고 밑에가 평평한데 여기는 V자로 그냥 빵 만들었는데 갯벌에 다 빠졌어. 그러니까 퇴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부여복신 장군이나 다물군 지휘관이 있었으면 야, 지금은 썰물 시간이니까 빨리 퇴각해야 돼. 그리고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노련한 사람이. 근데 이거는 왜에서 온 애가 뭐 모르잖아. 그리고 다물군은 지금 또 당나라군한테 항복했잖아. 저 흑지장지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한번 읽어줄게요. 유인계와 별수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으로부터 백강으로 나갔다.
육군과 합세에 함께 주류성으로 가다가 백강 어구에서 외국 군소를 만나 4번 싸워 모두 이겼다. 외국의 병선 400여 척이 불이 타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고 바닷물도 붉어졌다. 이건 뭐냐면 이 불화살 공격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꼼짝을 못하잖아. 지금 갯벌에 빠진 거를 불화살을 쏘가지고 전부 저희 목선이니까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웅진도 돋보 상륙도 못 해보고 백마강 어귀에서 참패를 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뭐냐면 일본 풍왕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까 지리적 요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다물군이 당나라군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풍왕이 또 잽싸게 도망갑니다. 자기 동생인 부여 충승 충지에게 지휘감을 주고 자기는 고구려 가서 군대를 얻어오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역사에 나타나질 않아요. 고구려 가지고서 무슨 고구마 장사를 했는지 그 이후의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여 충승이나 충지는 형이 지휘검은 좋겠지만 우리가 다진 건데 지금 400척이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안에 있는 지금 이제 내가 두솔성, 그거 다른 말로 두솔성이라고 합니다. 그 1차적으로는 부여에 있는 성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앙에 있는 청양에 있는 주류성, 맨 최초의 주류성. 거기는 다물군이 원래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물군이 당나라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상륙작전도 지금 못했잖아요, 왜군이. 그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임종선 최초에 시작했었던 저기 예산 쪽에 홍성 옆에 거기 지수신 장군이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는 또 뭡니까? 흑지상지가 자기가 여기 성주로 있었던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은 어디 빠져나가는 식당 빠져나가는 철조망 다 알잖아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흑지상지가. 어디로 가면 뒷문이 있고 어디로 가면 성이 취약하고 이런 걸 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흑지상지가 마지막으로 이 임종성을 점령하고 여기 지켰던 지수신 장군도 또 고구려로 도망갔다. 그래서 마지막 3개의 성이 다 함락하면서 3년간의 다물운동이 실패로 남부여의 패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이후에는 고구려가 이제 아까 이 연남생이라는 사람이 우리 영계소문의 장남이라는 건 아시죠? 얘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얘도 지금 부여풍하고 똑같아. 그냥 아버지가 죽자마자 성주들을 다 바꾸는 거야. 양만춘이니 이런 사람, 선도의 이런 쟁쟁한 장수들을 다 대기발령, 평양성에 대기발령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애로 다 바꿨는데 요동에 시찰 나가고 있는 동안에 평양성에서 두 동생이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고종한테 파발을 띄워가지고 요번에 군대를 지원하면은 지금 성주들은 옛날 양만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성문 열라 그러면 성문 열 수 있는 젊은 성주들이 있으니까 요번에는 이런 거는 무사 통과되고 왜 당나라는 요동성이니 안시성 같이 거의 산성 있는 데를 뚫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무사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당고종의 또 이재희야. 그러면은 연남생을 통해서 이제 평양성을 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너가 이기면 고구려 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또 당근을 주겠죠.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가지고 평양성을 고립시켜서 항복을 받잖아요. 딱 평양성 항복하자마자 토사구팽으로 끌고 갑니다. 장안성으로. 연남생이. 그러니까 연남생이 지금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대목이 뭐냐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쳤을 때, 예? 다음은 고구려라는 생각을 왜 못했냔 말이에요.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랬으면은 아까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칠 때 고구려가 백제를 지원군을 보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나당 연합군이 졌으면 평양성까지도 못 올라갔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군량미가 떨어져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모자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생각이 모자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고구려까지 다 망하니까 이제 이 당나라가 이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신라를 치네, 이번에는. 예? 나당 연합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나오는가 모르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가 계림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계기일식 지도 있었죠. 저 박찬봉 교수가 쓴 거.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었다. 그 계기일식의 위치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이게 신라에서도 계림인지는 확실하게 모르나, 왜 우리나라는 항상 경주가 신라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대륙에 있었다면 여기가 맞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계림 도독부를 세워요. 신라를 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김춘추는 죽었으면 김범민을 이 계림 도독부의 대총관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제를 치고 나서는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고 나서는 안동도부, 그 다음에 신라를 치고서 계림도독부를 세웠다. 이거를 안 가르쳐줘, 우리나라에서는. 또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으니까 신라가 당나라한테 먹힌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래 김범민이가 자기가 나당연합할 때 가고 이랬잖아, 아버지 지원금 받으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속은 거야, 당나라한테. 그러니까 항상 지나고 나서 깨달으면 뭐 하냐고요. 저 부여풍도 그렇고, 예? 영계소문 아들인, 예? 남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김범민이가, 야, 그러면은 나는 당나라 장수 총독은 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나당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당전쟁 7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돼. 예? 속았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나당전쟁이 거기 책에 나오죠. 670년에서 676년. 670년도 끼니까는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저런 희생 끝에 7년이나 되는 전쟁을, 7년 전쟁이 6.25 사변도 3년밖에 안 했어요. 한국전쟁도. 그래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7년 전쟁이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싸우고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뭐냐면 나당 연합이 나당 전쟁으로 또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또 여기 이제 학설이 또 달라는데 우리나라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을 신라가 회복했다 그러는데 중국에 있는 무슨 사설을 보면은 나당 전쟁이 요동만도 쪽 요수 근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신라의 영토나 고려의 영토나 조선의 영토가 일본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한반도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 통일신라는 이렇게 되고 고려는 이렇게 됐다 그러고 전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동육주가 여기고 윤관이 개척한 동북 구성이 바로 여기 두만강 북쪽이고, 예? 서희가 강동육주를 얻은 거는 여기 요동 지역이라는 게 요즘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도가 달라져요. 예. 아무튼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하는 겁니다. 삼국통일한 게 아니라 당나라한테 배신당한 거를 다시 전쟁을 해서 조금 일부를 회복하는데 고구려의 영토나 대륙에 있었던 백제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잘 봐야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춘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정치 외교 전술을 해서 당나라의 전략에 결과적으로 속아 넘어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이후로 우리가 고구려의 북만주 지역과 대륙백제에 관할한 땅을 거의 1350여 년 동안 상실하게 되고 아직도 이거를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자꾸 자기네 영토를 이런 거를 동북공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사실은 자기네들 사료에 다 있는데 일본이 또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막판에. 반도상하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작한 걸 일부러 뭐 밝힐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맞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평양과 원산을 긋는 이북은 중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학계나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 중국은 원래부터 대륙에 있었던 건 다 중국 땅이라고, 이긴 자의 내가 얘기했죠.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또 한반도 땅으로 그냥 한 번 더 쥐어짠 거. 그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쪽 속에서 샌드위치가 됐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SNS가 있어가지고 기존 뭐 사학자들이 아무리 일제 때 얘기해도 속지를 않아요. 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유튜브 찍고 이러잖아요. 다 알려져 있는 거고,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또 벌을 받죠. 그런 거고, 이런 진실은 그 스스로, 역사는 그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밝혀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임박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김춘추도 이거 당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부여융도 아까 와가지고 아까 이쪽을 장악했잖아요. 아까 흑지상지가 저걸 해서. 그런데 나당 전쟁에 의해서 웅진도독부가 뺏기고 이러니까 또 토사구팽 돼가지고 중국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여왕으로 왔다가 또 토사구팽. 또 고구려 왕 시켜주겠다는 연남생은 또 토사구팽. 또 김춘추 아들은 또 신라왕으로 하려는데 또 토사구팽. 전부 이러는 역사가 바로 한중 관계다.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나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일반 국민들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백제가 어떻게 일본국으로 변신하게 되느냐.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얘기를 못하게 해요. 아까 중대형 황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중대형 황자라는 게 누구냐면 일본에서 자기 형인 풍왕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군선을 보내고, 아까 이거 보내고 이제 이런 거 2차로 처음에 올 때도 보내고. 그런데 이 중대형 황자가 정체가 뭐냐? 그게 문정장 선생이 쓴 백제사를 보면은, 이분은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 일제 때 공무원이었는데 하도 한일 관계에 해박해서 일본인 학자들이 고개를 숙였대요. 이 문정장 선생한테. 근데 거기 이 사람이 얘기하면 결론이 이 중대형인 사람이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인 부여용이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조금 얘기를 했죠.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당서 유인계전. 여기 보면은 부여용자 부여융지제야 시시 주제외구 이위풍지원. 자, 부여용은 지금 외열도에 있는 부여용, 중대형은 부여융의 아우이다. 동생이다. 이때 이 부여용은 외국에 주재하고 있었고,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고, 부여풍을 위하여, 자기 형 백제왕으로 간 부여풍을 위하여 군사 지원으로 대응하였다. 이 얘기가 이제 구당서 유인계전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적용을 하면 이게 군사적 지원을 해준 거는 중대형 환자인데 이 사람이 부여용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외 입장에서는 나당연합군이 외열도도 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 아까 여기 응원군을 군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런 백제시 산성을 짓고요. 규슈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유민이 아까 규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700여 명을 금강이라고 오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토하고 오사카 바로 밑에 교토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나대진이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나대진에서 대진시로 옵니다. 나대진에서 오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오오스 대진시라고 지금 자가현에 있는 겁니다. 비파오 있고 그런데 거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대형 환자가 668년에 이 중대형 환자가 일본의 최초의 천황이라는 일본을 세우는 천지천황이 됩니다. 제가 그냥 이때부터는 외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천황이라고 붙였으니까 내가 그냥 붙여주는 거고 천지외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38대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거에 정체를 내가 임나일본무 할 때 얘기했지만 일본은 해 뜨는 땅이에요. 해 뜨는 땅이라는 거는 또는 다른 말로 일본 말로는 야마토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백제가 자기네 나라를 스스로 불렀던 게 해 뜨는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외열도라는 건 백제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나라라고 보지 않고 이 백제 자체가 동쪽 끝으로 본 거예요. 이건 섬이니까 부속됐으니까. 그래서 일본이란 말은 히노모토라고 하는데 그거는 별개의 여기 나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가서 별도의 나라를 세운 게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일본을 세운 사람이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인 부여용이었단 말이에요. 혈통이. 의자왕의 혈통이 된 사람이 천지천왕, 일본의 최초의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자체는 해 뜨는 땅이라고 그래서 백제인이 자기네들 스스로 불렀던 걸 일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나일본부 그러면은 일본이 백제를 와가지고 세운 관청이 아니라 뭐랬어요? 백제가 주관이 돼서 외열도를 쳐서 세운 감독하는 관청, 정부 관청이 임나일본부라고 그랬죠. 거기서 일본을 자꾸 우리는 일제교육에 의해서 세퍼레이트 된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은 별도의 나라. 그게 아니라 백제가 나당연합군에서 멸망하고 나서 외열도로 이주해 가서 세운 또 다른 백제. 그러니까 후백제가 되는 거예요. 후백제. 아까 누가 발해 얘기했는데 발해는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유민들과 흑수말갈족이 합쳐서 만든 후고구려가 바로 발해 대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대진국도 한국 고구려사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중국 애들들이 동북공정에서 고구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해도 또 중국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정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외열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백제 왕족들이 가서 세운 망명국가다 일종의. 예? 백제의 망명국가로서 구태의 명칭을 학술적으로 붙인다면 후백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